오늘 이야기해볼 인물, 참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정작 본인은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바로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입니다. 자, 이 숫자 73. 이게 바로 아데나워가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73이요. 보통은 은퇴해서 쉴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나라를 이끌게 된 거죠. 정말 처음부터 뭐랄까 예상 밖의 지도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1. 딱 한 표 차이로 총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한 표가 누구 표였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한테 던진 표였어요.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작한 거죠.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은퇴까지 했던 이 임시 방편 격인 인물이 독일을 다시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믿기 힘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의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총리 아데나워를 제대로 알려면요. 그 이전에 거의 모든 걸 잃고 무너져 내렸던 한 인간, 콘라트 아데나워를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 시간을 쭉 되감아 보겠습니다. 나치가 세력을 키우던 바로 그 시절로요.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정치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쾰른 시장이었을 때 일인데요. 히틀러가 도시에 방문하기 직전에 시에 걸려있던 나치 깃발들을 싹 다 치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됐고 시장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수도원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때 편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족과 종교적 신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삶을 끝냈을 겁니다. 정말 살 가치가 없으니까요. 와, 정말 깊은 절망감,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슈타포가 아내를 붙잡아서 신문했는데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해버린 거죠. 이 배신감,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고 결국 194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전쟁이 끝난 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똑같이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연합군과 소련에 의해 둘로 쪼개집니다. 서쪽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 연방공화국, 우리가 아는 서독이, 그리고 동쪽엔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서독의 초대 총리로 아데나워가 선택된 겁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독일의 주권을 되찾는다. 둘째, 경제를 안정시킨다. 셋째, 서방 세계와 손을 잡고 안보를 확보한다. 그리고 그는 이걸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연합군 최고 판모관들만 서 있도록 정해진 카펫 위로 일부러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서 우리는 동등하다는 걸 보여준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정말 대담하죠.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독일을 서방 세계에 단단히 묶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시작이 바로 경제협력이었어요. 전쟁의 불씨였던 석탄과 철강 산업을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통합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서독의 재무장 문제였어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면 군대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니, 전쟁 끝난 지 이제 겨우 10년인데 다시 군대를 만들겠다니.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요. 심지어 그의 내각에 있던 내무부 장관마저 반대하며 사임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아데나워의 권력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그가 이룬 성공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두운 비밀과 도덕적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10,000명. 이 숫자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1955년에 그가 직접 소련으로 날아가서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독일 전쟁포로 10,000명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은 곧바로 선거 결과로 나타났죠. 1557년 총선에서 정말 역사적인 압승을 거둡니다. 보이시죠? 50.2%. 독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단일 정당의 절대 과반 의석 확보였습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 그리고 그가 가져온 안정감에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 한스 글로브키입니다. 아데나워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이었죠. 그런데 그의 과거를 보세요. 나치의 악명 높은 뉘른베르크 인종법 주석서를 공동 집필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곁에 두냐는 비판에 아데나워는 이렇게 해답해요. 깨끗한 물이 없으면 더러운 물이라도 버리는 게 아니다. 와, 정말 소름 돋게 현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말이죠. 이건 그의 아들이 쓴 일기 중 일부입니다. 정치가 인격을 망가뜨릴까? 아버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급한 수단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건 아데나워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도덕적 타협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정말 강력한 증언지죠. 자, 이제 그의 집권 마지막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리의 몰락이죠.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건 결국 그의 완고한 정책과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집니다. 이 사건은 아데나워를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독일의 분단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버린 이 장벽은 그의 통일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그의 정치적 권위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4년의 집권 끝에 87의 나이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특히 후임자였던 루트비 에르하르트에 대한 앙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르하르트가 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인을 따서 축배를 들었다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그가 남긴 유산은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나뉩니다. 패전으로 무너진 나라를 안정시키고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만들고 경제 기적을 이끌었죠. 하지만 동시에 전직 나치 부역자를 중용하고 정적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끝까지 권력을 놓치려고 했어요. 위대한 정치가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자비한 정치가였을까요? 어쩌면 폐허송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선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